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눈먼 글쓰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글 쓰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원래 제가 비평가지만 비평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남은 여생에 마이크를 쓸까? 제가 어떻게 뒤에 소리 들을만해요? 남은 여생 동안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전도하는 사업을 할 거예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눈먼 글쓰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눈먼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전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실습하게 될 글쓰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자, 여기 써있는 이건 뭐 미리 보셨죠? 이것저것 잡생각들이 많아서 글이 안 써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쓰려고 딱 앉으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잡생각들을 내려놓는 거. 잡생각을 내려놓고 눈먼 상태에서 글 써보는 거. 머리를 맑게 비우고 오로지 사물의 질서에 자신을 내맡기고 글 쓰는 연습을 해본다. 이 워크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사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사물들에 겸손하게 다가가는 글쓰기를 해보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글을 가지고 사물을 지배해왔어요. 가령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샀다. 거기 뭐 글이 써있죠. 끄기, 켜기, 뭐 볼륨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핸드폰에 무지무지 많은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 글을 클릭하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다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이 사물보다 우위에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책상하고 여러분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지. 그죠? 저 뒤에 있는 책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망가져 있죠?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책상이 저 모양이면 우리는 여기서 워크숍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책상이 멀쩡하기 때문에 걸터 앉을 수 있단 말이죠. 책상 덕분입니다. 그리고 자, 책상에다 이렇게 막 낙서를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더러워졌죠. 즉 책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책상을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고 안 망가졌겠죠. 그러면 그 책상이 우리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섬겨야 사물이 우리를 섬겨요. 근데 인간은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알량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잠시 벗어나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애정 문제에서부터 생태 환경 오염 문제 같은 다양한 범위의 문제들을 글쓰기 한 방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 물론 뭐 한 방으로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 화면만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딱 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놔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준비물로 노트북 컴퓨터를 준비해 주시라 그랬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오신 분들은 꺼내 보시죠. 다들 집에 두고 오셨나?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종이에 쓸 거니까 뭐 그건 됐고 우선 제 강연 비슷한 걸 그리고 원래 이 워크숍이 2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한 뭐 3, 40분 될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눈먼 글쓰기를 직접 해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시간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이 써서 내신 글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쓴 글을 이 앞에 나와서 낭독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뭐가 있죠?
뭐 그 시덥지 않은 작가들이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잖아. 그지? 아니, 근데 내 얘기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덥지 않은 작가하고 시덥지 않은 비평가하고 어느 게 더 들을만할까요? 딱 그거지. 그래서 네. 넘겨드릴까요? 아니요, 뭐 몇 페이지 안 돼요. 예. 이런 거고. 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는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질문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눈먼 글쓰기를 실행해보고 수강생들은 눈먼 글쓰기의 감동적인 경험에 대해서 다 울게 될 겁니다. 눈 밖을 나서면 하늘은 여전히 푸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글을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글들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묘한 그래프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객관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즉 위로 갈수록 주관적이다, 자의적이다. 절로 갈수록 허위 정도, 뻥이다. 그러니까는 저 맨 구탱이에 있는 글이 제일 객관적이면서 진실된 글이 되겠죠. 일기 같은 경우 맨 위쪽 구탱이에 위치된 이유가 뭐냐면 주관적이죠. 지멋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일기에 굳이 거짓말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제품 사용 설명서는 객관성이 중간에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굉장히 드라이한 글이지만 쓰는 사람의 관심과 방향에 따라 쓰여지기 때문에 허위적이진 않죠. 그죠? 그걸 뭐 제품 사용 설명서에서 뻥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판결문 당연히 객관적인데 그리고 허위 정도가 별로 없죠. 학술 논문이 허위 정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복잡한 이유로 뻥이 많아요. 진단서 상당히 많죠.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나이롱 병원에 가면 나이롱 환자가 가면 나이롱 의사가 나이롱 진단 써주거든요. 뻥이 많아요. 탄원서는 이건 정말 뻥이죠. 뻥인데 객관적인 척 해야 돼. 네. 이러이러한 일로 제가 좀 이따가 탄원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로 좀 잘 봐주세요. 하는데 정말 객관적인 척 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협박장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글의 어떤 무게나 비중 같은 거. 일기 같은 경우 대부분이 개인이 써가지고 묻혀버리는 경우 많죠. 물론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일기가 사후에 출간되기도 하지만 우리들 일기가 출간될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평문의 위상은 뭐냐? 딱 어중간한 위상이죠. 객관적이기도 해요. 왜? 내가 잡지에다가 전시 리뷰를 쓴다. 그러면 그 특정한 전시나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정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비평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평가의 주관이 들어가죠. 허위 정도는 이게 폭을 넓게 잡아놓은 이유는 상당히 많은 비평문이 허위적이기도 하고 진실되기도 하고 좀 애매한 위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글들의 위상을 한번 잡아봤고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X문이라고. 아무 정체가 없는 글입니다. 비평문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판결문도 아니고 위상이 애매한 글.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써보신 글들도 아마 저런 위상이 있을 거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협박장이나 탄원서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써보셨어요? 눈물겹게 썼죠? 그러니까 좀 탄원서는 내가 보기에 좀 주관적이야. 그리고 좀 이따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글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뭐 학생이다, 작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일기는 일기다워야 되고, 그죠? 일기를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쓰는 사람은 없죠. 반대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일기처럼 쓰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글의 위치를 점하면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거죠. 가령 내가 판결문을 잘 썼다. 그리고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내가 판사 노릇을 하는 거죠. 판사는 결국 판결문으로 판사 노릇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이 일기 같다. 막 판사 개인적인 얘기 쓰고 뭐 어저께 엄마한테 야단 맞아갖고 짜증나고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역을 차지하는 건데, 자, 이제 제가 모양을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더 막 부정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파워포인트도 부정형 만드는 걸 몰라가지고 도형 중에 제일 부정형적인 도형으로 썼는데 테두리가 애매모호하면서 어디에 걸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자 이거죠.
이거는 근데 너무 잘 쓴 사례라서 뭐 꼭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 후기 식민주의의 유명한 이론가인 호미바바가 쓴 글을 보시면 오브 미미크리 앤 맨, 모방과 인간 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운동 잘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축구 선수가 축구공 잘 다루잖아요. 그죠? 축구공은 못 다루는데 상대방을 윽박질러서 이길 수는 없죠. 그죠? 가령 레슬링 선수가 축구 잘할 수는 없겠죠. 또 야구 선수는 야구공 잘 다루는데 글 잘 쓰는 사람은 글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단어거든요. 단어를 잘 다룹니다. 네. 유명한 축구 선수 보면 뭐 공을 머리로 튀기고 어깨로도 튀기고 막 통통 잘 튀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를 잘 다루는 사례인데 이 글 전체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단어를 얼마나 잘 쓰는가 그 파랗게 표시한 부분 보시면 배경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사실은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도시의 멋진 신사예요. 막 옷도 되게 잘 입고 번쩍번쩍하는 구두를 신고 갔는데 시골에 가서 밭일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도시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밭일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 양복과 구두를 벗어버리고 저 밭일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아니면 양복과 구두에 흙을 묻혀서 엉망으로 만들어야만 시골 일을 할 수가 있죠. 영국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영국의 발달된 문명과 과학과 문학을 가지고 인도를 지배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인도가 완전 시골이잖아. 영국 사람도 인도에 가야 망가지더라.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걸 이제 콜로니얼 미메시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번역해보자면 이겁니다. He is the effect of a flawed colonial mimesis. flaw라는 말은 뭐냐면 흠집이 생긴, 살짝 망가진, 결점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는 쉽게 번역하면 그냥 잘못된 식민지적 모방의 효과다 그랬는데 효과는 결과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는 잘못된 식민적 모방의 결과다. 즉 영국 사람이 인도를 지배하러 갔더니 인도 사람 흉내를 내야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콜로니얼 미메시스입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흉내를 내야만 됐었다. 지배자라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왜 영국식으로 안 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희는 위에 말한 뭐 영국 작가들인데 근데 콜로니얼 미메시스가 결국 실패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in which to be anglicized. anglicized는 뭐예요? 영국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is emphatically not to be English. 그것은 분명히 영국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영국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영국화되다, anglicized 하고 영국적인 것, English. 즉 영국화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영국인이 되지 못했다. 왜? 인도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또 다른 정체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체성이 아니고 영국과 인도 중간에 있는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 감탄한 건 뭐냐면 앵글리사이즈라는 말하고 잉글리시는 사전에 찾아보면 비슷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을 통해서. 물론 이 한 문장의 맥락만은 아니고 그 위에 쓴 긴 맥락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호미바바는 짧은 문장에서 두 단어를 바싹 붙이면서 묘한 맥락을 부여하고 있죠. 요거는 눈먼 글쓰기의 사례는 아니고 글을 잘 쓴다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온 거고요. 근데 에어컨을 다시 켰으면 좋겠는데. 네. 자, 정체성이 없는 글을 쓰는데 정체성은 왜 나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체성이 왜 나쁘지 하는 의문이 혹시 드시나요? 우리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 남자예요? 네. 여자 맞습니까? 근데 여자같이 생겼는데 여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딱 강의를 하는데 남학생 앉았으면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 그 학생이 게이야. 근데 자꾸만 남자로 설정하고 밀어붙이면 그 학생 괴롭겠죠. 네. 왜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남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끝번호가 1로 끝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성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못 하나를 딱 박아가지고
너는 남자야라고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영어로 뭐죠? 아이덴티티잖아요. 아이덴티티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동일성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한 개. 즉 남자면 딱 한 개지 뭐 그중에 게이도 있을 수 있고 뭐 바이섹슈얼도 이거 없다는 얘기죠. 정체성이 나쁘다는 거는 좀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고,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상에 대해서 항상 정체성을 부여해 왔는데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이덴티티는 뭐의 산물이냐면 동일자의 철학의 산물이에요. 즉 사람은 뭐가 낯선 게 있잖아요. 자기랑 통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요. 좋은 사례가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 홀로 버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흑인이 상륙했어. 그 흑인에게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즉 전제는 뭐냐면 완전히 깡무식한 흑인이 이름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였죠? 프라이데이라고 붙여. 왜? 금요일날 만났으니까.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섬 여행을 갔어요. 뭐 복일도나 청산도에 갔어. 청산도 주민들이 여러분을 딱 보더니 그날이 화요일이었어. 화요일씨 반갑습니다. 딱 그래요. 되게 황당하겠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앞에 있는 낯선 것, 그것이 식민지 피지배자건 낯선 짐승이건 낯선 광물이건 이름을 붙여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게 바로 동일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대상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새로운 광물을 캤다. 정말 그런 식이지. 내가 금요일날 광물을 캤잖아요. 그러면 뭐 영어로 광물 이름에 무슨 라이트로 끝나니까 뭐 프라이데이 라이트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지. 식물 이름, 동물 이름, 온갖 학명들이 그렇게 붙여졌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 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흡수해요. 흡수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요. 그래서 동일성이,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것이 사과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과가 영원히 사과로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 그 사과를 여기 한 달 놔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썩죠. 곰팡이가 피고 사과 아닌 다른 것이 되잖아. 그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건 변해요. 이 책상을 보세요. 변해 있잖아요. 지금. 변해 있기 때문에 온갖 낙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즉 변화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변화의 산물이고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 동일자의 철학은 변화를 무시하고 사과는 영원히 사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영원히 사람이 아니죠. 50년 후면 나는 죽고 없어지겠지, 그지? 여러분들은 한 70년 후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반드시 한국 사람이냐? 절대로 안 그러죠. 국적도 바뀔 수도 있고 한국이라는 특성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세상 모든 사물과 표상은 항상 그 반대, 즉 타자를 품고 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걸 여쭤볼게요. 자, 여자분들 혹시 남성을 품고 있습니까? 남성을 품고 계신가요? 그냥 이다 아니다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남성성을 품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아니면 예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죠.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뭐 폭행하려고 한다고 이러면 나오잖아요. 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자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남성성을 배제한 거거든. 저기서 말하면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보이게 딱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네거티브의 상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즉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갔을 때 원래 의도는 인도를 영국으로 만드는 것이었겠지. 그지? 그래서 영국식 건물을 세우고 영국의 과학을 전파하고 영국식 통치 기술을 전수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인도가 큰 나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호미바바가 말한 콜로니얼 미메시스가 나와요. 혹은 미미크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성들도 다 남성적인 것을 품고 있는데 다만 배타적으로 품고 있는 게 배타적으로. 즉 나는 남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품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나는 남자가 아니야 라고 적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남자를 밀어낸 결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쉬운 얘기를 들으면 사랑은 미움을 품고 있다. 이거는 뭐 연애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가령 어떤 남녀관계가 있는데 그냥 직장 동료야. 근데 사랑하진 않아. 그럼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사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워지죠. 왜 저 사람 밥 먹을 때 저렇게 먹는지, 왜 안 어울리는 옷을 입는지 꼬치꼬치 따지잖아요. 그러다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싸울 일이 없지. 그게 왜냐하면 사랑은 미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음은 나쁨을 품고 있다. 가장 쉬운 사례가 뭐냐면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많이 먹으면 살찌고 이빨 썩잖아요. 그 이유는 초콜릿이 좋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도 초콜릿이 맛이 없으면 아예 안 먹죠.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문제는 초콜릿이 맛있기 때문에 먹다 보니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즉 좋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기이한 모순적인 논리가 초콜릿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사실 살아있는 거는 죽는 겁니다. 당장 확 죽진 않지만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하루하루 다가가는 과정이 얼굴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다크서클이 생기고 피부가 조금씩 헐기 시작하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지.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라는 기묘한 논리가 성립을 해요. 건설은 파괴를. 왜? 이 건물을 만들려면 여기 아마 옛날에 원래 논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논밭을 파괴해야 되죠. 그죠? 논밭을 놔둔 상태로 그 위에다가 빌딩을 세울 수는 없죠. 사육은 탄생을 품고 있다. 그죠? 동물들이 딴 동물 사육하는 이유는 자기가 먹고 자기 새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글도 항상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일기 쓰다가 논문 쓰면 안 되나? 써도 돼요. 다만 논문을 제출하면 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일기 형식으로 돼 있으면 분명히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 꿈은 뭐냐면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논문을 받아주는 대학교를 설립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유서 쓰다가 판결문 쓰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가끔 군대에서 군인들이 자살하기 전에 아무개 병장이 괴롭혀서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병장한테는 사형 판결문 같잖아. 그래서 X문은 정체성이 없는 글이다. 이 글을 쓰다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파편화되어 녹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쓸 것. 정말로 글을 쓰라 그랬는데 내 말대로 하다가 써보니까 이게 학생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닌 이상한 글이 됐어. 보는 순간 나는 망했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한번 망해봐야 X문을 쓸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멀쩡한 글을 써본들 여러분이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X문의 사례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창식아 그간 쓴 일기 좀 보여다오 했더니 일기가 아니라 창식이가 이미 시공간 차원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이론과는 달리 끈이론은 일관성을 위하여 특정한 시공 차원에서만 존재한다. 즉 M이론은 오직 11차원에서만 존재한다. 보손 끈이론은 26차원에서 존재하고 초끈이론은 10차원에서 존재한다. 또한 F이론은 12차원에서 존재한다. 여분의 공간은 현상론적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성질을 가지고 이러한 모형은 끈이론 이전에도 칼루차 클라인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 블라블라블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보세요? 거기 정신병원이 이러시겠죠. 이런 걸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눠드린 일단 제가 쓴 눈먼 글쓰기라는 글은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릴게요. 어디서 이상한 원고 청탁이 왔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애초에 저더러 정체성 없는 글을 써달라는 청탁이 왔길래 옳았구나, 잘 됐구나. 블라인드 라이팅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호평하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게 분량이 얼마나 되나. 네, 딱 한 페이지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글에는 본래 눈이 있었다. 사람의 눈보다 더 밝고 명민한 눈이 말이다. 그 덕에 육체의 눈이 먼 사람도 글을 쓰면 글이 알아서 자기 방향을 찾아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민한 글쓰기는 밝은 눈에 의해 인도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사물의 이치를 꿰뚫고 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의식을 가진 사람의 눈이
글쓰기를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의 전제는 글쓰기가 사람의 의식의 산물이며 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 인본주의 이래 인간에게 부여되어 온 온갖 능력과 권위가 다 헛것이며 인간이 만들어 온 온갖 것들이 실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혀 다른 글쓰기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눈먼 글쓰기다. 그렇다고 초현실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무의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글이 저절로 써지는 자동기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의 본성이 우리가 이제껏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쓴 방식을 설명드리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작가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작가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글이나 쓰기로 했어요. 그럴 때 딱 떠오른 말이 눈먼 글쓰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먼 글쓰기에 대한 제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눈먼 글쓰기라는 글자를 놓고서 그냥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즉, 내 생각을 따라가면 쓴 게 아니라 눈먼 글쓰기라는 5글자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오면 좋은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샷스를 입었으면 무슨 바지를 입으면 좋을까 해서 맞춰서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 거죠. 하나의 글은 그 다음에 나올 글과 그 글이 완성됐을 때의 전체 모습을 이미 싹의 단계에서부터 내포하고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싹이 자라나는 모양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모든 진정한 글쓰기는 눈먼 글쓰기다. 거기에 눈뜬 사람의 의지를 개입시키려고 하면 잔머리로 가득 찬 지저분한 글이 된다. 결국 글쓰기는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나는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가 나올 수 있다. 반면에 나는 다음에 니다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질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분명하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자고 제안하거나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자라고 쓰면 사자라는 동물에 얽힌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욕망과 그런 욕망을 가능케 한 아프리카행 비행기편, 킬리만자로에 대한 노래 가사도 줄줄이 따라 나온다. 사자가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예쁜 꽃을 한 송이 주었습니다 라고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나는 다음에 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글 자체가 가진 질서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초월해 있는 그런 질서 말이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그 사람들은 수요일에 만나도 되고 토요일에 만나도 된다. 매달 만나도 되고 아예 안 만나도 된다. 즉 매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한 것은 그냥 자의적인 약속일 뿐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한 자연의 필연적인 원리는 그 안에 없다. 그런데 그 자의적인 약속을 1년 정도 계속 지키고 행하고 나면 그것을 어기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려면 그 모임의 누군가는 이제 그만 만나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 불 좀 켜주실래요? 여기 약간 어둡다. 그 만남이 하나의 제도나 규약으로 굳어지면 안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대회를 어느 날 갑자기 없애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큼 약속도 없애기 쉽지 않다. 이제 그 약속에 의한 만남은 구성원들을 초월하여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다. 인간을 초월해버린 것이다.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만남의 규칙성을 따르는 것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글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초월한 어떤 규약이나 제도의 집합이다. 위인전을 쓴다면 위인전답게 써야 할 것이고 대하소설을 쓴다면 대하소설답게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글쓰기는 눈먼 글쓰기다. 눈을 감고 놔두면 글이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것을 인간의 손이 따라갈 뿐이다. 자기는 글을 못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눈을 감고 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글이 안 되는 것이다.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글을 잘 써보려고 갖은 애를 쓰며 낑낑댄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눈은 글에게 맡기고 사람은 따라간다. 그게 눈먼 글쓰기의 미덕이다. 눈먼 글쓰기에서는 첫 단어나 글자 하나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다. 어차피 그 다음은 글이 알아서 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단어는 하찮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휙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글 전체에 담겨있는 잠재력이 스멀거리면서 나와서 글을 끌고 간다. 글의 눈만 따라가도 인간은 지혜로워질 수 있다. 지금 이 글의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본 것이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죠. 가령 어디 가다가 뭘 봤으면 소 한 마리를 봤어. 만약에 상대방이 부정을 하면 내 눈으로 봤단 말이야 라고 막 자기 눈을 과도하게 신뢰하잖아요. 근데 내가 본 건 소 한 마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리일 수도 있고 2마리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걸 과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결국은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책에 써 있는 것을 눈으로 읽고 얻은 지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대부분의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럽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머릿속만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나, 내가 본 것을 믿지 말아라. 즉 내가 뭘 봤을 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반대로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본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지식이 항상 눈으로 본 거에만 기초해 있다면 그 지식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분명해요. 그런데 사람은 눈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내가 봤으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 눈먼 글쓰기. 즉 자신의 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따라가는 글쓰기를 해보자. 그 다음에 있는 그 글이라는 기계도 그런데요.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글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냥 글이라는 기계라는 제목이 그냥 퍽 떠올랐어요. 근데 글이 어떻게 기계가 되는지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글, 기계, 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글자들, 기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글자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 글의 뒷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요. 여러분은 이게 작구나. 어쨌든 3페이지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약간 굵은 채로 써놨잖아요.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넣어준 연료는 글이라는 기계라는 아주 짧은 문구밖에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전개할지 전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짧은 문구를 타이핑하자 이 글 전체가 되는 것이다. 글이라는 기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하실 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의 글쓰기에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이 분야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저는 프로고 여러분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남은 시간에 뭐를 하냐면 제가 이 세상의 사물들 사용법이라는 글을 써놨어요. 이거는 책으로 만들려고 써놓은 글인데 아직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약간 제가 다 읽어드리긴 힘들고 각자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근데 이 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마 그렇게 글 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미리 전체적인 틀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목차를 정하고 무슨 얘기를 쓸지 정하고 쓰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항상 그렇게 안 쓰거든요. 첫 번째 글의 제목이 비발디 사용법인데 그냥 비발디를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팍 난 거죠. 거기 따라서 쭉 글이 나온 거거든요. 첫 번째 글은 비발디 사용법. 그 다음 글은 왼손 사용법. 이건 약간 길고요. 그 다음 글은 핸드폰 사용법. 잔소리 사용법. 눈물 사용법. 믿음 사용법까지. 공황 사용법도 있구나. 이게 만약에 너무 길면 지금이 몇일까요? 지금 2시 37분. 2시 37분이요. 제가 40분 설명하겠다 그랬는데 37분이니까 시간을 제가 정확히 지킨 거네요. 2시 37분이니까 지금부터 1시간이면 다 읽겠지? 3시 30분까지 읽으세요. 만약에 미리 끝나면 미리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읽으시고 맨 밑에 있는 기계비평적 관점에서 보는 오심의 원인과 대책은 안 읽으셔도 되고 사용법을 쭉 읽으시고 뭐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를 일단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차분히 글들을 읽으세요. 글을 읽으시다가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셔도 좋아요. 아휴, 나도 읽어보자. 가서 읽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읽으려고? 응.
무슨 근데 밑줄까지 쳐가면서 읽을 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저쪽. 네. 네. 끝맺을 때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계속 끌어다 붙였는데 더 이상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딱 끝나는 거죠. 정말로. 가령 보통 글이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구원하면 된다 그러고서 짜자잔 짠 하고 오케스트라의 끝처럼 끝나잖아요. 근데 이 글은 생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말하다가 또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를 받아서 누가 계속 써도 돼요. 정말로. 이걸로 제가 책을 낼 건데 무슨 종류의 책이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책을 냈을 때 가장 당혹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방에서 책 꽂는 사람 있죠. 어떤 코너에 꽂아야 되는데 어디에 꽂을지 몰라서 엉뚱한 코너에 가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딴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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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지워야겠네. 아니지, 딴 걸 제안할 수 있죠. 가령 기존의 공항에 안 파는 거, 순대? 아, 공항에 분식집이 있어요? 아니, 인천공항에? 아, 그래요? 어떤 거요? 두리안. 두리안 팔아도 되고. 오, 그렇구나. 떡볶이 파는구나.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딴 말씀? 저는 궁금한 게 네. 비발디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딴 분들도 듣게. 비발디에 대해서 쓰셨는데 예. 여기 막 812고 그리고 곡의 이름도 나오고 네. 유튜브에 치면 뭐가 네. 나오고 막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발디에 대해서 쓰시기로 하고 네. 이걸 찾아보고 쓰신 건지 아니면 아, 그건 제가 찾아봤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비발디에 대해서 쓰다가 뭐 비발디에서 떠오르는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한라 비발디. 그럼 한라산에 대해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한라산에 반대되는 산이 백두산이니까 백두산 쓰다가 백두산의 또 다른 이름이 장백산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그거는 네. 그냥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글이 써지는 것 같은데 글이 써지는 대로 글을 쓰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말을 따라가려고 한 거죠. 단어 자체를. 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왜 뭐 의식의 흐름 기법이나 자유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깔았으면 벽을 세워야 되잖아요. 즉 사물의 질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체로 벽을 새까맣게 칠하지는 않죠. 사실 이렇게 하늘색도 잘 안 칠하는데 벽을 세웠으면 천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즉 사물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책상이 놓여 있고 의자가 있는데 이런 사물들의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알량한 글로 사물의 질서를 머릿속에서 한번 내가 재편성해 보겠다. 머릿속에 혁명가가 돼 보겠다 그러는 거거든. 근데 저는 머릿속에 혁명가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물의 질서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는 거죠. 생각의 질서나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단어의 흐름을 네, 따라 단어의 흐름. 기호학적으로 말하면 기표들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마치 화단에 꽃을 심을 때 어떻게 심어요? 무슨 뭐 이념이나 주제로 꽃을 심는 게 아니라 빨간 꽃을 심었으면 옆에 노란 꽃이 어울리겠다. 그 옆에 흰 꽃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심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발디면은 뭐 쭉쭉 따라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게 쓴 거죠. 네. 저는 이제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비슷하다고 느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장정일 씨가 쓰신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거의 이제 맥락은 비슷한데 약간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아까 표의 도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관성과 객관성이 있을 때 그 제일 중간 지점,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약간 그 장정희 씨의 생각이란 부분은 약간 주관성이 좀 더 가깝다면은 선생님 이영주 선생님께서 쓰신 글은 약간 그 내용에 있는 그 오브젝트들이라고 할까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거기 중간선에서 약간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맥락인 것 같아요. 혹시나 장정희 씨의 생각이라는 책을 혹시나 보셔서 약간 그에 대한 전혀 못 봤고요. 네. 장정일의 글을 제가 한 개도 안 읽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장정일 씨가 제 글을 다 찾아서 읽는데요. 한번 만나보려 그래. 왠지 그 굉장히 왜 찾아 읽는지. 맥락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 한번 읽어봐야겠네. 그 책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책이에요. 생각이라는. 장정일의 생각. 알겠습니다. 장정일의 생각. 근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잔소리랑 행동이랑 아, 다 많은데 지금 여기는 너무 긴 거 다 빼버리고 네, 아니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그러니까 더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잔뜩 있지. 한 200자 원고 집을용으로 한 300매 정도 써놨으니까. 그러면 그 다 무슨 사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책을 엮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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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에 그 오쿠다 히데오의 느낌이 좀 나셨어요. 어떤 거요? 오쿠다 히데오라는 소설. 오쿠다 히데오예요? 예. 예. 라라쿠키 뭐 이런 것도 있고 남쪽으로 튀어. 아, 예. 느낌을 좀 받은 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네. 뭔가 전체시는 약간 메시지가 만약에 이거 책으로 낸다는 거지 아니면 그냥 뭐 신문에 나는 가정처럼 마물상처럼 이렇게 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책으로 내신다면 하나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메시지요? 물론 뭐 메시지라고 한다면 사물을 좀, 원래 여기 없는 게 학교 사용법 같은 글도 있거든요. 되게 학생들이 학교를 되게 부분적으로밖에 사용 못 하는, 실제로. 도서관에 있는 책도 다 못 읽고 그러는데, 굳이 메시지라면 핸드폰도 우리가 다 사용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도 사용 못 하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다양한 측면으로 사물을 사용하고 대해보자라는 메시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루는 사물이 비발디에서부터 핸드폰 같이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또 아직 안 썼는데 그런 것도 쓸 거예요. 이데올로기 사용법 같은 것도 쓸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거든. 새누리당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막 지고 볶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넓은 스펙트럼의 대상에 대한 사용법을 쓸 건데, 거기에 일관된 메시지가 사실은 있으면 재미가 없죠. 남쪽으로 튀어는 제가 좀 읽다가 너무나 글이 이상해서 저도 읽다 말았는데, 이렇게 독자가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 저는 그게 제 책의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책은 뭐 결론도 당연히 없고, 꼭 이렇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런 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쓰기를 원하는 글은 뭐냐면, 딴 데서 쓸 수 없는 거, 딴 데서 쓰면 야단 맞는 거, 아니면 파문당하는 그런 글 있잖아요. 예. 그죠? 예를 들자면 이거지.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 무서워가지고 마르크스주의 책은 다 금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 때는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도서관에는 못 읽어요. 왜냐면 도서관에 형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형사가 학생들 무슨 책 읽고 있나 보다가 그 자리에서 잡아갔어요. 소위 짭새가 도서관에 이렇게 다녔어. 그리고 중국집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짜장면 그릇이 있고 책 읽다가 누가 문 드륵하고 열면 싹 책 감추는 연습했어. 즉 봐서는 안 되는 텍스트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도 써서는 안 되는 텍스트, 아니면 좀 부적절한 텍스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글의 여러 위치 중에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일기처럼 쓰거나, 그죠? 제품 사용서를 설명서를 써야 되는데 논문처럼 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틀이 이 속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여기서만은 마음껏 한번 써보는 거. 나 야단 안 칠 테니까. 학교만 해도 야단 치거든요. 야, 이 병신아, 이게 지금 맞춤법이 틀렸잖아. 그래 야단 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맞춤법 틀려서 제가 야단 안 치겠습니다. 그리고 앞뒤 안 맞아도 야단 안 치고, 학교에서는 제가 점 하나만 안 찍어도 야단 쳐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딱 5분 쉬었다가 각자 종이를 꺼내 쓰시는데, 쓰시는 요령은 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5분 동안 마음껏 쉬세요. 아유, 나도 쉬자. 자, 글을 쓰시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종이를 꺼내시고 노트북에 쓰시는 분은 USB에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세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없애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만 고르세요. 글자 하나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야, 뭐 담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풀려나오는 거를 저절로 풀려나오게 놔두면서 쓰세요. 야, 내가 이런 말 썼는데 담배를 규정해야 되겠다. 담배에 대해서 뭐 그럴싸한 시를 써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담배 그랬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잖아. 그걸 쭉 풀리게 놔두세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을 한 30분 정도 해볼까요? 지금 3시 7분이니까 4시까지 해보자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속 시원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야단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엿다가 줘. 쓰고 올게요. 이렇게 썼나? 가령 이제 그 어떤 단어 하나를 딱 갖고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단어에 묶여서 이렇게 범위가 좁게 뱅뱅 도는 글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른 글들은 비교적 생각의 갈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단어 기호들의 갈래죠. 그게 좀 비교적 자유롭게 풀려나간 글들입니다. 그래서 보자. 순서는 랜덤한데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나와서 낭독을 해주세요. 낭독을 하실 때는 약간 소리가 울리니까 낭랑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낭독을 해주십시오. 자, 먼저 오수민 씨. 그냥 읽은 거 되죠? 네. 바닥에 늘어붙은 총목을 보면 반드시 떼고 싶다. 바닥에 늘어붙은 물감 덩어리를 보면 반드시 떼고 싶다. 바닥에 늘어붙은 껌을 보면 지저분하긴 하지만 반드시 떼고 싶다. 늘어붙는다는 것은 밀착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밀착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늘어붙는다고는 잘 말하지 않는다. 늘어붙는다는 어딘지 모르게 빙상맞고 지지부진한 것과 어울린다. 착이라는 느낌보다 척이라는 느낌이고 이 척척하고 빌빌거리는 것을 떼어내고 싶다. 그렇다면 앞에 말을 좀 고쳐야 할 것 같다. 척척하고 빌빌거리는 것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식어서 바닥에 늘어붙은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반드시 떼고 싶어진다. 대상을 조금 바꿔서 물이 바닥에 있다는 것은 늘어붙은 것일까 아닐까. 우리의 눈에는 시멘트 안으로 스며들어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물이 색을 시멘트색으로 바꿔서 바닥에 늘어붙어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교묘하게 색을 바꿔서 바닥에 늘어붙어 있는 물은 서서히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촛농과 물감과 껌을 보면서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떨어져 나온 이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아직 뜨끈뜨끈한 촛농은 말랑말랑해서 손으로 조물거리며 가지고 놀 수도 있을 것이고 물감 덩어리는 가난한 화가가 다시 물을 묻혀 물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껌은 다시 씹을 수는 없으니 황광미화원의 손에서 쓰레기통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쓰레기통은 쓰레기 처리장을 지나 여러 기계들을 거쳐서 물감에 쓰이는 일부 화학용품으로 변하고 그 물감을 쓰는 가난한 화가는 다시 그 물감이 된 껌을 바닥에 눌어붙게 했다. 네. 제가 오수민 씨 글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촛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물감 껌 얘기로 끝났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촛농하고 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기억을 할 때 사물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 기호로 기억을 해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기호가 기억되는 방식은 의미하고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
가령 어떤 사람 이름이 지금 오수민이잖아요. 그럼 맨 끝에 미음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 중에서 미음이라고 하는 기표가 나한테 딱 담아 있다가 미음을 통한 다른 연상, 가령 뭐 물이라든가 미음이라든가 다른 연상으로 넘어간다 그러거든. 그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물이 이렇게 서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재밌어서 골랐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소영 씨. 예전에 삼각자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삼각자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기원론을 만들라고 지어졌는데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도 만약에 삼각자라는 것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였을까 하는 거죠. 풍경을 그려보자면 2014년 월요일에 마루의 삼각형의 기류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이 삼각자였다는 것을 모른 채 한바탕 밟고 지나가거나 물리적거리는 다같이 추억을 해보죠. 그 삼각자가 아스팔트 중앙선에 자신의 위전을 거의 엿대고 있었다면 그 삼각자가 자신의 동물을 당하거나 중앙선에 정확한 진선을 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 그러니까 삼각자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자신의 본분을 취하지 못하게 되자 삼각자는 스스로 삼각자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단지 그냥 오래된 보이는 나무 도망 서방이 최고 특정이 있는 돌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 되어버렸을지는 모른다. 그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 도망의 삼각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자신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세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무 토막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자. 흙 따위를 부르고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나무 토막에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개를 만들더라도 강한 바람에 비에 자신의 이름과 찢겨나가기로 할 것이다. 미안한데 좀 더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또 좀 더 큰 소리로. 그러면 삼각자는 삼각형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고 강한 바람과 비에 의해 여기저기 뜯겨나가는 다른 나무 조각과 자신이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느낀다. 삼각형에서 평범한 나무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신을 그렇게 자신이 평범한 나무 조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무 토막인 자신을 다시 삼각형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번에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삼각자, 나무 토막, 삼각형의 모습을 한 나무 토막. 이런 과정에서 플라스틱 삼각자를 만든다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다시 아스팔트로 돌아가보자. 노란 중앙선, 반듯한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노란 중앙선이 되는 곳은 아주 오래된 나무 삼각자. 중앙선 위에서 그 들먹지 않은 직선을 한번 재우려면 그것은 삼각자인가? 이것이 삼각자라면 흙은 삼각자가 아니라면 플라스틱 삼각자는 무엇인가? 거기까지? 뒤에 다른 게 있는데 이건 완전 딴 얘기예요? 네, 좀 다른 일단 여기까지. 자, 우선 궁금한 거는 김소영 씨는 평소에 삼각자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해요? 요즘에 딱히 삼각자 마지막에 삼각자라고 다 써놨 일단 삼각자라고 다 써놨는데 마지막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삼각자가 아니고 거기 그림에 써있듯이 직각 삼각자였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소설 같은 걸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가 다 어떤 사람 위에 네모 형상이 있어서 그 네모 형상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떤 집단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각이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말하는, 제가 여기서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말하는 얘기랑 이 글에서 말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질문은 네네. 삼각자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생각했냐는 거죠. 삼각자에 대해서 삼각자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삼각자 이렇게. 요 삼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답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거나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합니다거나 이빨을 닦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지. 제가 저 아이팟에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자를? 아. 그럼 삼각자라는 거는 머릿속에 어떻게 딱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어떤 집착 같은 건가? 뭐 집착이랄 것도 없고 선생님께서 아까 선생님 글에 제가 봤었는데 그냥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생각들이잖아요. 그것들의 일종이고. 아,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삼각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글쓰기 워크숍의 목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삼각자에 대해서 쓰잖아요. 쓰다 보면 사람이 삼각자에 집착하게 되거든. 근데 얼마나 삼각자에 대해서 쓰면서 삼각자로부터 자유로운가 그거를 하려는 거거든. 그래서 평소에 저기 김소영 씨가 삼각자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평소에 하던 삼각자에 대한 생각이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그걸 궁금해한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분은 닉네임 안 써주셨고 아빠에 대해서 쓰신 분. 네. 이 얘기는 다 실화인가요? 아빠라는 단어는 건조적이면서 귀여운 성이 있다. 세상 모든 아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도 같다. 지금 막 시간이 3시 33분이다. 아빠가 트러블을 하고 있을지 집을 나를지 드래곤플레이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아빠를 보면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엄마가 몇 년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걸로 추정된다. 아빠 마음에 들으면 꼭 혼자 사는 남자, 안 좋게 마무리하면 호랑이 냄새가 난다. 사실이지만 어른들이 집에는 여자가 있어야 돼 하는 말이 요즘 들어 이해가 된다. 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아빠만 입어서 누워있는다. 이불에 뭔가 얼굴을 짓고거린다. 여자 냄새가 좀 배웠으면 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다가 한번 아빠의 컴퓨터를 켜본 적이 있다. 바탕화면은 촌스러운 윈도우 언덕이었다. 지드라이브를 들어가니 영화가 아주 빼곡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다빈치코드 한미벌이다. 이상하다. 한 번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남자친구의 친구의 과제를 도와주려고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뒤에서 히치콕이네. 나 질질 끌어서 싫더라 라고 말했다. 아빠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놀랐다. 아빠가 히치콕을 했다니. 히치콕의 현기증 뭐 영화사에서 유명한 영화들, 대부 시리즈 그런 것들 나는 솔직히 좀 별로다. 좋아하면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별로다. 그나마 죽음의 묵시록이 가장 나았다. 뭐 아무튼 아빠가 여자 나오는 거 절대 틀지 말래서 봤더니 웬 여자가 감상적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빠 취향이 이렇구나. 아빠도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소가 터졌다. 아빠랑 노트북을 같이 쓰던 때가 있다. 아빠 수험생활 끝나고 원룸에서 언니랑 셋이 침대를 붙여놓고 살았었다. 샤워하러 들어갈 때면 옷을 벗으면서 춤추는 걸 좋아했는데 어때는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그러다 아빠랑 묘한 심리전이 시작됐는데 지드라이브로 우리는 싸웠다. 내가 밤새 술을 먹고 만나는 짓을 모르면 아빠가 지드라이브에 양지를 치고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같은 영화를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죽어볼래? 하는 것이다. 나는 아빠를 위해서 예술영화를 가장한 야한영화를 도움받아주는 딸이었다. 이렇게 늘어놓은 우리 아빠가 꼭 여자같지만 귀인을 만나 재기할 거라는 귀여운 소망을 가진 50분의 기억들이다.
예전엔 그저 웃었지만 아빠의 요즘이 참 귀엽다. 아빠도 보고 싶다. 엄마도 보고 싶다. 아빠는 왜 수감 생활을 했어요? 피 때문에. 피? 아, 빚? 몇 개월간? 2년 반. 1년 반? 2년 반? 빚 때문에 2년 반을 살았어요? 빚이 좀 많았구나. 오, 일단 이 글의 장점은 소재가 좋아요. 평범한 아빠가 아니고 감옥 갔다 오셨고. 일단 뭐 평범하진 않지. 그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또 히치콕 같은 건 싫어하시고. 그리고 딸하고 영화 갖고 배틀하고. 소재가 좋아.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소재가 좋아야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요리사가 좋은 싱싱한 생선을 따고 꼭 좋은 요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 요리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마치 아빠를 관찰하듯이 아빠가 하나의 사물처럼 아빠를 이렇게 봤거든. 그렇게 본 시선 때문에 재밌는 글이 됐죠. 과도하게 동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또 너무 제3자 취급한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과 적당한 관계를 두고 약간씩 실질적인 혹은 심리적인 긴장이 있는 거, 그런 점이 좋은 글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엄마도 또 필리핀도 적당한 거야. 이게 엄마가 뭐 어디 저 마다가스카르가 있거나 그러면 또 너무 황당한데 필리핀 가 있으니까 왠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리핀 정도 도망가 있는 것도 뭐 좋은 설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구 해볼까? 바카로. 편한 복장으로 오세요. 그리고 신발끈은 묶지 말고요. 준비하는 건 12개의 구체가 돌면서 감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의 전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탐정들은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데 그 수염의 길이가 2cm에 달해요. 그리고 약을 바를 때도 2cm 높이의 물이 필요해요. 보통 2cm의 높이는 자, 신문, 그리고 약간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빛과도 동등합니다. 그 동등함은 비슷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마치 피해 제사를 불러일으키는 꼴이에요. Like this, like that. 한번 엉켜버린 것은 풀 수가 없듯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맥라이언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그는 4cm의 신장 4cm의 신장에 68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언제나 옳다. 가끔 틀린 선택을 할 때는 그의 귓구멍에서는 안 되어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짠 땀은 소변과 같은 성분이다. 그가 흘리는 땀에서는 짠맛이 난다. 짠맛을 위해서는 해변을 거닐고 다니는 비치가 제격이다. 김치는 답이 없고 오직 비치기만 한다. 살짝 비추었다가 흔들리기도 하며 가지 각색의 모습을 보여준다. 언제나 그렇듯이 햇빛이 나를 향하며 강하게 비춘다. 창문은 항상 보고 있었고 나는 그 앞에 있었다.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자리엔 자라나는 식물과 레몬 그리고 물 한 컵이 있다. 당근을 재배하는 나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다. 어쩌면 너는 이미 거기서 나올 수 없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안다는 것과 같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야. 조금 더 옆을 긁어줘. 거기가 더 시원할 것 같아. 아래쪽에서 조금만 오른쪽을 느끼게. 그래 바로 거기야. 이제 조금 더 자극해주면 하나의 손이 나올 거야. 그럼 그것을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나. 어젯밤에 음주를 좀 과도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입에 술 냄새 나는 거. 아, 그럼 0.07 정도 되겠다. 보니까 그래서 술 냄새가 많이 나. 뭐 쓰면서 제가 뭘 쓰는지 계속 까먹어서. 당연하지 지금. 저도 한번 옛날에 소주 한 병 정도 먹고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꾸 말을 까먹게 되더라고. 근데 딱 하나 좋은 점은 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제정신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솔님.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침을 질질 흘렸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붉은 콧방울이 나시로 떨어져 얼룩이 질 정도였다. 그 사람은 꼿꼿한 등과 아름다운 우린 팔, 그리고 발목 복숭아뼈를 가졌다. 하지만 당장 침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형편없는 치아로 키스를 하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원망했다. 저희에게 사로잡힌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모든 게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사로잡히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빠져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5살 무렵 자고 일어나니 아버지가 곁에 없었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부산으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곁에 없었고 오로지 할머니와 장독대, 게시발 망할 옆집 아줌마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뿅 하고 세 가족이 다시 만나 살게 되었다. 가장 역겨운 것은 지난날을 은폐하며 어쩌면 부정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이다.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을 부단히 연기하고 또 그것을 후회한다. 나는 가끔 부모에게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싶었다. 그들 중 아무도 나에게 사건의 정황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물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나는 꼭 어딘가에 빠져들거나 시작해야 했다. 살아가는 방법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다. 하지만 미리 있어야 하고 굴복하려 하지도 않았다. 마음속으로 저당치를 욕하면서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흔한 척을 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내가 우아하고 고상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뿐이다. 나는 그 새끼가 불구가 되어 오래 살다가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괴롭고 미쳤을 때 죽다가 살아나 몇 개월 더 살다 생명의 기적과를 느끼고 살고 싶어질 때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솔 씨는 혹시 소설을 써봤어요? 아니요. 근데 침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새끼가 되졌으면 좋겠다로 됐네. 일단 침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한 사물인데 거기서부터 심리를 끌고 나가는 거 그런 게 흥미롭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류재훈 씨 양이 좀 약간 많은 것 같은데. 의식은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을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의식과 의식의 정의 구분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 위에 크레파스라든지 본드 같은 게 묻어있어서 파래를 묻지 않을까, 또는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단점 때문에 지금 이 종이가 땀에 젖어 흐물흐물해지겠지 같은 사소한 걱정들부터 왜 도대체 이런 생각들은 정의되기 힘든 어떤 감각으로, 의식으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멸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인간 의식 흐름의 1초를 슈퍼컴퓨터로 연산하려면 40분이 걸린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을 때의 1초인지 아니면 강력한 고뇌, 고민 등을 하고 있을 때의 1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간의 1초가 아직까지 인간의 기계적 연산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반대로 지금 환하게 켜져 있는 형광등 내부에서 네온가스와 전자가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는 과정도 그저 백색으로 빛나는 외부의 모습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운동일 것이라는 생각도 발생되었다. 이런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또한 완벽한 의식의 주체성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즉 무의식의 요소로 조작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 뇌과학 칼럼에서는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증세에 대한 실험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점은 우뇌와 좌뇌가 각자 가지는 특성 외에도 각 뇌는 몸의 운동신경을 조절하게 된다. 이때 우뇌에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좌뇌는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 물을 마시려고 라고 대답을
지어내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온전히 성찰과 생각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으며 또한 불완전하다는 것에 입증해주는 점이 있다.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또한 이런 불완전한 유동적 속성을 표현하는 말로 정하다, 선택하다라는 단어들보다 훨씬 더욱 적절한 표현인 듯하다. 인간의 행위에서 가장 운동량이 적은 것 중 하나인 글쓰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의식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으로 손색이 없는 듯하다. 네, 지금 이 글을 제가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의식의 흐름에 대한 무슨 정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의식의 흐름 하면 떠오르는 곁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이걸 뭐 검색해보고 쓴 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런 곁가지 생각들을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자, 이런 샘플들을 봤는데 근데 왠지 안 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원수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오늘 하는 거를 요약하자면 눈에 힘 빼고 글쓰기입니다. 제가요, 그 강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가 제일 강의가 잘 되냐면 공교롭게도 강의 준비를 제일 못했을 때 잘 돼요. 왜냐면 강의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너무 막막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그냥 애들한테 오늘 뭐 하자고 물어볼까? 그럴 때 내 태도는 굉장히 낮춰져 있는 거지. 낮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거꾸로 강의 준비 잔뜩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엄청난 구조물이 있잖아. 그러면 그 구조물을 때려 박느라고 오히려 안 돼. 그런 얘기를 한참 나는 막 신나서 하는데 학생들 표정을 보면 다들 힘들어해. 왜? 너무나 잘 짜여진 구조가 머리에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어떤 야구 선수가 투수가 굉장히 잘 던졌어. 그래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했더니 놀랍게도 몸살이 걸렸대. 몸살이 걸려갖고 힘을 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온몸에 힘을 빼고 던졌더니 잘 됐다는 거지. 그 두 개가 비슷한 사례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고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고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써야 될 중요한 글들이 뭐 대체로 학생들이신 것 같은데 리포트 많이 쓰겠죠. 리포트 쓸 때, 또 시험 볼 때 힘 빼고 쓰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까 같이 뭐 탄원서, 또 뭐 이렇게 엮이다 보면 협박장 쓰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일기는 맨날 쓸 거고 그런 거 쓸 때 힘 빼고 쓰면 잘 써져요. 그래서 오늘 힘 빼고 쓰기 글쓰기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